제인의 부모님은 사이가 좋지 않았다. 10대 시절 부모님 앞에서 자신은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도 그럴 것이 제인의 부모님들은 자주 싸웠기 때문이다. 제인의 아버지는 어느 날 집에 편지를 한 통 남기고 종적을 감춰버린다. 사이가 좋지 않은 와이프와 더 이상 같이 사는 것은 인생 낭비라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떠난다고. 홀로 남겨진 제인의 엄마는 꿋꿋이 일을 하며 제인을 키워낸다. 제인은 다행히 학업 성적이 좋았고 하버드대에 들어갈 수 있었다. 거기서 논문 지도 교수와 불륜에 빠졌는데 그 상대는 오브남이었다. 그 또한 와이프와의 사이가 좋지 않았고 와이프는 몇 번의 자살 기도를 했다. 논문 지도 교수와의 불륜은 비밀이 잘 지켜질 줄 알았으나 사실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었다. 몇 년간의 불륜 생활 끝에 제인의 논문 지도 교수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뜨게 된다. 제인은 그럼에도 자신의 논문을 완성했고 마침내 하버드 대학의 박사학위를 받게 된다. 여기저기서 제인에게 러브콜을 보내지만 제인은 거절한다. 이유는 큰 돈을 벌고 싶어서라고 했다. 하버드 대학을 나온 제인은 펀드 회사에 취직한다. 초봉이 연봉 10만 불에 취직하자마자 추가로 2만 불을 받았다. 그 즈음 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왔다. 아버지는 만 불만 보내주면 안 되냐고 제인에게 물었다. 이유는 묻지 말고 지금 자기가 남미에서 벌이는 사업이 있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만 했다. 제인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아버지에게 만 불을 송금해 주었다. 그리고 엄마에게도 돈을 송금해 주었다. 하지만 제인의 엄마는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다. 모녀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펀드 회사에 근무 중인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FBI에게서 제인에게 연락이 왔다. 제인의 아버지는 남미의 몇 개 나라의 정보와 결탁해 정보원 및 스파이 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 인맥으로 몇 가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제인이 아버지에게 송금해준 돈이 그의 도피 자금으로 쓰였다는 것이었다. 제인이 근무하는 펀드 회사까지 찾아온 FBI 때문에 제인은 난처해졌고 회사에서도 잘리게 된다. 하지만 퇴직금으로 30만 불을 받은 제인은 미국 동부의 아파트를 한 채 살 수 있었다. 제인은 새로운 일거리를 찾다가 어느 대학의 영문과 교수 자리에 취직한다. 강단에 선지 얼마 안 되어 강의 도중 수업 태도가 불량한 남학생에게 경고를 주었는데 그 학생은 그 대학 아이스하키 팀의 주 공격수였다. 그 학생은 수업 태도가 불량했고 다른 학생을 왕따시키는 등 하였으나 아이스하키 팀의 에이스였고 그 대학에서 아이스하키 팀은 매우 중요했다. 하지만 제이는 수업 태도 불량으로 그 남학생을 정학시켜버렸고 그 학생이 없으면 아이스하키 경기에서 우승하지 못할 것이라는 압박에도 불구하고 그 팀은 우승을 거머쥔다. 그 즈음 제이는 태우라는 남자를 사귀게 되었고 그는 영화광이었다. 영화 쪽 업계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다지 잘 나가지는 않았다. 태우와 동거 생활을 하던 중 딸 에밀리를 낳았고 태우는 자신이 영화산업회사를 차렸고 학생 때 따돌림을 당했던 애가 커서 자신을 괴롭힌 가해 학생들을 잔인하게 살해한다는 내용의 저예산 영화의 판권을 따냈고 그 영화의 배급을 자기가 맡게 되었다고 했다. 그 영화를 찍은 감독에게서 그 영화의 판매 권리를 독점적으로 받았고 태우는 자신의 사업 파트너인 에드리엔과 해외 출장을 다니며 그 영화를 팔겠다고 했다. 그리고 제인에게 태우가 설립한 영화 배급사에 6만 불을 투자하면 회사의 임원으로 등록시켜주고 얼마 지나지 않아 투자금의 3배를 벌어다 주겠다고 했다. 태우와 에드리엔의 지속적인 꼬드김에 제인은 결국 5만 불을 투자했고 태우는 에드리엔과 해외 출장을 다니며 영화를 팔 줄 알았으나 그 둘은 해외 출장 중에 불륜을 저질렀고 과도한 지출을 해댔으며 영화 감독과의 사이도 좋지 않아 곧 파산하고 말았다. 결국에 영화의 판권도 잃게 되고 출장 경비로 모조리 회사 돈을 써버렸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빚독촉이 몰려왔으나 태우와 에드리에는 도주해버렸기 때문에 그 몫은 윰전히 제인에게 떠안아졌다. 제인은 빚쟁이들의 독촉에 시달려 자신의 아파트까지 처분해야 될 정도였으나 다행히 제인의 변호사가 잘 대처해 그 상황은 모면한다. 빚독촉에 시달리던 제인은 며칠째 잠도 못 잔 채 대학 강의를 하다가 자신의 딸 에밀리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오던 중 그만 주의를 놓쳤을 때 에밀리가 차에 치여 죽고 만다. 충격으로 미쳐버린 제인은 테오와 에드리엔과 우연히 식당에서 마주쳤고 에드리엔을 포크로 찍어 상해를 입힌다. 그리고 열흘 후에 제인은 다량의 수면제를 먹고 자신의 차량을 돌진해 몬타나주의 어느 숲길에 차를 박아버린다.
누군가의 신고로 출동한 응급차에 의해 구조되었지만 제이는 골절상과 여러 자상 등을 입게 되었고 몇 달간 병원 생활을 한다. 병원에서 퇴원할 때 제이는 미국에서의 모든 생활을 청산하고 캐나다로 향한다. 자신의 아파트를 처분해서 자선단체에 기부해달라고 자신의 변호사에게 부탁하고 자신은 얼마 되지 않는 돈으로 캐나다에 정착한다. 캐나다에서 도서관 사서로 일하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소장 가치가 높은 책들을 구매하여 도서관의 가치를 높이는 구매부서에서 그 능력을 인정받는다. 한편 캐나다에서는 아이비라는 소녀의 실종 사건이 발생했는데 경찰은 그 아이의 아버지의 평소 행실을 문제 삼이 그를 체포했다. 하지만 제이는 TV에서 그 아이의 아버지의 눈빛을 보며 그가 범인이 아님을 직감한다. 자신도 딸을 잃은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가 결백을 주장하는 모습을 보며 경찰의 수사에 문제가 있음을 느낀다. 제이는 혼자서 그 실종 사건에 접근해 사건을 수사했으나 거짓으로 신문 기자를 사칭하며 인터뷰를 시도하다 경찰에 발각된다. 공무집행방해 죄와 신문기자 사칭으로 감옥에 갈 뻔한 제이는 인터뷰 도중 미심쩍었던 부분을 다시금 파고든다. 아이비에게는 폭력적인 엄마가 있었으며 그녀는 동네 교회의 목사와 불론 관계였다. 아이비의 아버지는 술을 마시면 폭력적이었지만 아이비에게 폭행을 저지르지는 않았다. 오히려 끔찍히 아꼈다. 그런데 아이비의 엄마와 불론을 저지르는 그 교회 목사는 제인이 인터뷰했을 때 직감적으로 범인임이 느껴졌다. 그 목사가 그 마을에 부임하기 전에 머물던 지역에서도 유사한 실종 사건이 있었고 그 마을에 부임하고 나서도 아이비뿐만 아니라 2명의 여자아이의 실종 사건이 더 있었다. 제이는 그 목사가 설고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의 차의 트렁크에 몰래 탑승해 그가 어디로 가는지 따라갔다. 몇 시간 후 도착한 곳은 시골의 어느 한적한 폐가였고 거기서 그 목사가 아이비를 헛간에 가두어 놓고 강간하는 것을 목격한다. 몰래 삽을 들고 가 목사를 때려 눕히고 아이비를 구출한 제이는 경찰에게 아이비를 인도하고 자신은 익명으로 해달라고 경찰에게 부탁한다. 졸지의 영웅이 된 제이는 끝까지 익명일 것을 경찰에게 부탁하고 제이는 캐나다 생활을 청산하고 미국으로 돌아온다. 제이는 과거의 슬픔을 극복하고 미국에서 새롭게 교편을 잡으며 삶을 이어간다.